AI가 사실 더 발전하면 할수록 그 유저의 데이터를 더 많이 얻을 것이고 또 민감한 정보들을 또 많이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암호나 뭐 아이디 같은 정보들, 또 우리의 뭐 계좌 정보라던가 혹은 또 저희의 어떤 이메일 컨택트 인포메이션,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절대로 사용자에게 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쓰겠다, 그런 믿음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LG 연구원 안에서도 AI 에이전트를 또 이제 개발하시고 계실 텐데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뭐 기준이라든지 혹은 철학이라든지 또 그런 게 있으실까요? 사실 저는 AI 에이전트를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사용자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사용자 신뢰, 그리고 그 외에도 데이터 프라이버시, 또 안전성, 이런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사실 사용자 신뢰를 확보하는 것은 AI가 사용자 대신에 여러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송금을 하거나 혹은 고가의 물품을 구매하는 뭐 여러 가지 중요하고 또 파급력이 있는 작업을 할 때 결국 사람의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AI가 사람에게 투명하고 또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작동해야 하고 또 민감한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AI에게 자신의 각종 아이디와 암호를 이제 맡길 때 AI가 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또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줘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데이터 프라이버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AI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실 실질적인 작업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런 데이터를 모을 때 사용자에게 명확한 동의를 받고 또 데이터의 사용 목적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또 수집한 데이터는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만 사용하고 또 이 데이터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피해나 손해를 미치지 않겠다는 그런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안전성과 또 인간 중심의 통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더라도 중요한 결정에서는 사람의 의사결정을 최종 승인을 받는 그런 설계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를 통해서 AI가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 사용자가 AI의 의사결정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희 전통적인 제품과 서비스에서 신뢰라고 함은 약간 세탁기 돌렸을 때 빨래가 잘 되고 약간 뭐 그걸 품질이라고 보는데, AI 기반의 서비스나 제품 같은 경우에 믿음이나 신뢰는 좀 다른 영역에 있을 수 있겠네요. 자동차를 우리가 믿고 살 때 그 믿음이란 것과 기사님을 저희가 모실 때 그 믿는 신뢰가 다른 것처럼, 그래서 AI가 사실 더 발전하면 할수록 결국 그 유저의 데이터를 더 많이 얻을 것이고 또 민감한 정보들을 또 많이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사용하는 뭐 웹사이트들의 뭐 암호나 뭐 아이디 같은 정보들, 또 우리의 뭐 계좌 정보라던가 혹은 또 저희의 어떤 이메일 컨택트 인포메이션,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 그 정보들을 AI가 접근한다는 것은 더 많은 권한을 가진다는 의미거든요. 하지만 그 권한을 가지는 만큼 그만큼의 더 큰 책임이 따르고, 이런 정보들을 사용자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절대로 사용자에게 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쓰겠다, 그런 믿음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나를 대체해서 어떤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 의사결정 과정을 어떻게 보면 더 투명하게 알아야 되고 혹은 내가 개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좀 주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AI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 뭐 대부분 챗봇 형태로 저희가 뭐를 해줘라고 했을 때 AI가 뭐 앱을 자동으로 실행한다든지 말씀하신 대로 계좌번호를 가지고 아이디를 가지고 뭔가를 실행해주는 그런 형태를 생각을 하는데, 그거 외에 AI가 또 어떤 형태로 제공이 됐을 때 고객들한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I가 일상에서 사람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사실 사람과 더 밀착한 형태의 AI 에이전트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가 구현되는 여러 가지 형상 혹은 디바이스의 형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사실 이게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고 또 AI 스피커가 될 수도 있고 웨어러블이나 로봇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AI의 어떤 본질적인 기능과 수행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업무에 도움을 주는 AI라면 내가 사용하는 이메일과 또 문서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내가 작성해야 되는 보고서나 혹은 발표 자료를 미리 작성해 주거나 혹은 내 일정을 좀 더 선제적으로 관리해 주고 다른 여러 가지 업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본질적인 능력이 좀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업무를 도와주는 AI를 넘어서서 사실 AI가 더 발전하면 사용자의 고민을 들어주거나 혹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베스트 프렌드 혹은 멘터 역할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AI 핵심 기능들을 생각해 보면 대부분이 백엔드에서 구현되는 그런 알고리즘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백엔드 알고리즘의 성숙도와 기능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디바이스에 적용되더라도 사용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디바이스라는 것이 AI와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더 자연스럽고 편리한 경험을 만들 수 있지만 결국은 AI의 어떤 본질적인 능력, AI의 본질적인 기능과 또 업무 수행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진정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폼팩터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최근 등장했던 휴메인이나 레빗 같은 여러 가지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있었고요.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AI와 사용자의 상호작용을 혁신하는 여러 가지 시도라고 볼 수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직 본질적인 기능 면에서는 좀 개선의 여지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그 작은 디바이스에서 구현되는 온디바이스 AI도 점점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디바이스 AI를 통해서 사용자의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더 강화해주고 또 더 빠르고 효율적인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여전히 온디바이스 AI로는 모든 문제를 풀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 온디바이스 AI와 좀 더 백엔드 AI를 접목하는 그런 최적의 솔루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메일 대신 써주고 나 대신에 내 일을 처리해 줄 건데 그 폼팩터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뭐가 옳다 나쁘다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로 AI가 왜 필요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고민이 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만들어질 건지, 이게 온 디바이스로 갈 건지 백엔드에서 어떤 서포트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잘 규명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것으로 좀 보이네요. 네. AI가 사용자의 어떤 문제를 풀 것인가, 그 문제의 본질에 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I가 결국에는 일하는 방식에 많은 이제 도움을 주고 또 효율성을 높이는 데 많이 도움을 준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AI가 고객들의 또 숨겨진 니즈라고 할까요? LG 그룹의 다양한 계열사가 있지만 또 전자 같은 분들은 또 새로운 고객의 니즈를 또 파악하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니즈를 발견하거나 새로운 가치를 또 창출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이 AI 에이전트가 어떻게 좀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숨겨진 니즈들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발생을 하는데 전통적인 AI 시스템으로는 쉽게 파악하거나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AI의 능력이 점점 발전함으로 인해서 사용자가 가볍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물어봤을 때 AI가 그것을 수행할 수 있다면 고객이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필요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가치 창출에 대한 발견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마다 주로 방문하는 웹사이트들이 아마 다 다르실 거고 굉장히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작업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굉장히 다양한 업무들 중에 이제 이거를 일일이 다 코딩을 해서 풀기는 어렵지만 사실 앞으로의 AI는 이런 것들을 좀 굉장히 높은 확률로, 높은 정확성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전통적인 방식은 고객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개발해야겠구나 해서 그 데이터를 모으고 그 시나리오를 잘 짜서 그 시나리오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고 모델을 학습하고 서비스를 개발하는 그런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각각의 고객이 서로 다르게 이제 풀고자 하는 문제들을 AI가 좀 굉장히 높은 확률로 풀어줌으로써 새로운 어떤 고객의 니즈를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기존의 전통적인 서비스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주로 여기 가서 이 버튼 누르더라라는 걸 확률적으로 봐서 보편적인 기능으로 배포를 하는데, 이제는 각각의 개개인이 다 성향이 다르고 그 사람이 왜 이걸 눌렀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인공지능이 갈 수 있다 보니까 개개인에 맞는 또 그 UI가 변경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그 가치가 될 수도 있고 상품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다 개개인에게 좀 최적화된 경험들을 쉽게 딜리버리 하는데 인공지능이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네요. 그래서 한 디바이스에서 고객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를 AI가 이해한다면 다른 디바이스의 그런 관심사를 잘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개인적인 질문을 좀 더 드리면, 사실 지금 인공지능의 연구자이시기도 하고 한편으로 또 교육자이시기도 하잖아요. 각각의 역할들을 어떻게 수행하시고 있고 어떤 고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주로 AI 연구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미시간 대학교에서는 파트타임으로 수업과 이제 학생들 지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AI를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그런 도전 정신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학생들을 지도함으로써 또 제가 새롭게 공부하는 어떤 분야들도 많이 있게 되고, 또 그런 순수 연구가 회사에서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너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연구를 하면서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한 연구가 더 큰 임팩트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야심찬 문제들을 푼다고 할 때 사실 그게 현실의 문제에서 기반했다면 먼 미래에 AI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혹은 지금 AI는 이런 부분을 잘 못하지만 이 부분이 해결되었을 때 그 다음에 AI는 무엇을 해결해야 될 것인가, 혹은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나 대신 수행해 줄 수 있는 AI를 만들고 싶은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거기서 연구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중심의 생각으로부터 연구를 시작하게 되면 그 연구를 성공했을 때 실제적인 파급 효과도 더 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뭔가 문제 중심의 연구라고 하시니까 기업의 연구소랑 학교의 연구소가 뭔가 좀 차이가 있으신가요? 예, 아무래도 실제 당면한 문제를 푸는 데는 기업의 연구들이 더 실용적이고 또 단기적인 파급력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하는 연구들은 좀 더 길게 보고 뭐 순수 연구 중심의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기업에서 하는 연구 개발 활동들이 결국은 어떤 실제적인 제품 개발로 이어지는, 또 그 제품 개발을 통해서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학교에서 하는 연구들은 아무래도 어떤 연구의 어떤 방법론이나 또 새로운 알고리즘 혹은 새로운 아키텍처들을 개발함으로써 연구 커뮤니티에 기여하고 이런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내는 그런 그런 활동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가 사실 서로 연관성이 있고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연구 개발이라는 것이 어떤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기존의 방법으로는 풀리지 않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런 툴이 있기 때문에 이 툴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보자. 그걸 굉장히 단기적인 관점에서 시도를 하다 보면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이런 툴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어떤 툴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연구가 필요한가, 그걸 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새로운 어떤 해결 방법을 찾는 접근 방법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반대로 문제에서 출발하지 않고 너무 연구 성과에 몰입하는 방식도 최적의 그런 접근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를 같이 잘 밸런싱을 함으로써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미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또 부족한 부분은 연구를 통해서 해결하고, 그런 여러 가지 시너지 활동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올해 초에 또 인터뷰에서 AI 역량이 한 100점 만점에 60점 정도다라고 평가를 해주신 게 있더라고요. 1년 사이에 몇 점 정도 올라가신 것 같으십니까? 한 75점에서 80점 정도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게 점수가 100점이 되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AI 에이전트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또 전혀 좀 다른 영역인 걸까요? 아무래도 사람의 눈높이가 점점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또 그때가 되면 AI가 어떤 부족한 부분이 또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뭐 그런 면에서는 여전히 계속적인 어떤 개선의 여지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뭐 제가 봤을 때 최근 한 3년 정도의 발전을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1년 전의 AI와 지금의 AI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한 올해만 한 15점에서 20점이 오른 건데 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키가 뭔가요?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좀 오를 수 있었다고 보세요? 그냥. 아마도 그 유저들로부터 나오는 고품질의 데이터를 가지고 AI가 스스로 또 계속적으로 진화 발전하고 있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현재 푸는 문제들이 챗GPT 같이 생성형 어떤 대화 모델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 기준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그 챗GPT 같은 대화 모델이 할 수 있는 뭐 최선에 가까워지고 있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새로운 AI의 형상 그리고 또 새로운 유스 케이스를 생각해 본다면 상한선이 또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동안 AI 에이전트를 개발함에 있어서 뭐 철학이라든지 또 좋은 AI 에이전트의 뭐 조건이라든지 또 LG AI 연구원에서 연구하고 계시는 발전 방향까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데이터의 중요성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또 좋은 데이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여쭤보고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